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용쟁오투 시간인데 제가 혼자 하니까 좀 여러분 보기 어색하죠. 근데 이미 공고가 나온 것처럼 이제 대표님이 대선에 출마하셨기 때문에 좀 어색하더라도 한 2달 동안 이런 체제로 좀 임시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얼마 안 할 수도 있는데 또 늘 또 소장님 방송, 대표님 방송 보시다가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면 좀 섭섭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타로 좀 뛰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영어나 국어나 굉장히 말을 좀 빨리 하는 편입니다. 방송 때도 이제 말을 너무 빨리 해서 잘 못 알아듣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왜 말을 좀 빨리 하냐면은 이게 이제 제가 운영하는 방송이 아니잖아요. 그죠?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방송에 제가 이제 보조 앵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느릿느릿하게 하게 되면은 대표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말의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빨리 안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은 전 세계 곳곳에 터지는 사건, 사고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혼자 하니까 조금 이제 톤을 낮춰서 속도 조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초가 됐기 때문에 이제 국제적으로 큰 사건, 사고는 없습니다만 이제 작년부터 어떤 그 경향, 트렌드 이게 계속 지속되어 오는 건 있죠.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이 대표님하고 이제 그 한반도 정세, 그 다음에 4강, 아마 또는 이제 환태평양, 인도 환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 뭐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그다음에 중국 문제, 그 다음에 아프리카, 심지어 뭐 남미의, 중남미의 포퓰리즘 그런 것까지 쭉 다뤘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는 이야기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 결론에 이제 질문은 이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외교 안보 국방 정책이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이제 모든 어떤 안보 체제의 핵심 요인들이 다 붕괴됐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문정권 출범하자마자 이제 한미동맹 끝장났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마치 지금 언론 지상에는 한미동맹이 현재도 제대로 굴러가는 것처럼 쓰는 신문사도 있고 약간 균일이 생겼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건대는 이미 4, 5년 전에 다 망가졌습니다. 이 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 말이죠. 왜냐하면 이 정권의 목표는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철저한 목표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어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난 거지. 이게 이 정권 들어서서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하는 모든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염두에 쭉 두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한국의 외교안보 이 정책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간단히 제가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보시면은 안미경중 이런 말이 많을 겁니다. 안보는 미국에 의탁하고 그 다음에 경제는 중국과 한다. 그래서 이 말이 사실은 어불성설인데 이게 지난 1년간 한국 언론 지상을 지배해왔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게 마치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제1무역국가가 중국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었는데 그 순위가 바뀌었죠. 미국, 일본 이 순위였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 일본, 미국, 일본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제 무역 규모가 크다고 해서 그 나라하고 어떤 가장 깊은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뢰 형성이라는 거, 컨피던스 빌딩이라는 것은 무역 규모하고 어느 정도 비례하긴 합니다만 그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안미 경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마치 보면은 이렇게 줄타기 외교를 하는 게 어찌 보면 그것도 외교적 섭리에 부합하는 것 같고 국가의 주권을 지키는 아주 능수능란한 외교술의 하나로 치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건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이게 사실이 아니고 기구하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좌파나 또는 이웃이나 또는 자기하고 이제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실 때 납득이 안 되는 주의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반박하면 되냐면은 네가 말하는 논리가 입증될 수 있도록 역사적 사례를 대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역사적 사례가 없는 이야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다? 역사적 사례가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핵을 한 번이라도 보였던 나라들이 스스로 포기한 적은 없으니까요. 물론 이제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우크라이나나 카자흐스탄에 있던 핵무기들이 다른 데로 반출된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소련이라는 하나의 단일한 체제 내에서 여러 국가가 와해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현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안미경중이라는 게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과거의 노무현 때 소위 말해서 동북아 균형자론,
그런 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줄타리 외교를 하면서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그런 어불성설을 이제 이론화시키는 건데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고전을 일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소우화도 고전입니다. 아주 훌륭한 고전입니다. 그래서 과거 기원전 몇 세기경에 만든 어떤 그런 옛날 이야기가 지금 현실 세계에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근대 이전에 만들어진 손자병법 같은 것도 지금 미국 육사에서 읽고 있거든요. 영어로 번역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에 관통하는 지금도 어떤 효력이 있는 그런 이론 체계 같은 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이 안미 경중이라는 게 역사적인 근거도 없고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프랑스와 독일이 다툴 때 영국이란 나라가 중재 역할을 한다. 이거는 영국이 프랑스와 독일보다 더 우월한 지위 또는 우월한 국력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슈퍼파워 지금 전 세계 미국하고 중공인데 이 두 나라를 우리가 다스린다?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한다? 그런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럼 이소우화에 나오는 날짐승과 길짐승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이제 박쥐가 되는 셈이거든요. 어떨 땐 여기 붙었다, 어떨 땐 저기 붙었다. 그러고 나서 그 박쥐의 말로라는 건 뻔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나 이 논리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 같은 중소범위의 국력을 가진 나라가 이런 강대국들을 갖다 지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거기서 어떤 식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게 문제인데 국가의 생존 전략이죠. 그 생존 전략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친미 반중입니다. 반중 친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수학님 그 책에도 서포 15조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맨 마지막 쪽 14조쯤 되면 거기에 이제 한국 외교 안보에 관한 논리,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 그런 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제일 서두를 장식하는 단어가 이제 반중 친미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친미 국가 있죠. 근데 이 친중이라는 게 요 한 몇 년새 사실은 어떤 지배적 화두로 이제 우리 언론 지상을 뒤엎었는데 실제 지금 보면은 이제 중국을 싫어하는 반중 정서라는 이름으로 확인될 수 있는 인구층이 우리나라의 한 77%, 거의 80% 육박하는 셈입니다. 되게 선진국에서는 중국의 어떤 위협, 중국의 어떤 찌질한 저런 사회적 형태, 정치제도 저런 데 대해서 호감을 갖는 인물은 별로 없죠. 지금은 그런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통일원인가요? 통일연구원에서 만든 자료에 따르면 이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제 좌파 이론에 종속된 그런 연구기관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필요하고 계속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게 인구의 93%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보수우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걸 좀 안심하겠죠. 아, 이게 뭐 아직은 이런 안보식의 건지가 어떤 훼손됐다고는 볼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93%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인구의 93%가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이걸 강화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한테 39.9%의 지지를 보냅니다. 이런 인지 부조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겁니까? 아마 이재명이 되면 철저하게 한미동맹을 망가뜨릴 겁니다. 지금보다 더 가속화된 속도로 더 잔인하게 아마 여러분들 그게 의심나면 이재명 한번 찍어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문제는 우리가 국가의 운명이라는 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대통령을 뽑고 이런 걸 한번 해볼까라는 실험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실험에 실패하는 순간 전 국민의 손해를 보거든요. 그건 아마 여러분들 아돌프 히틀러나 모택동이나 뭐 이런 체제를 보시면 잘 알 겁니다. 그 말로가 어땠는지.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친미 반중을 한다. 근데 서포 15조의 14조를 보시면 그게 아마 한미일 삼각동맹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도 보수파 중에 일본을 우리의 동맹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일본이란 나라는 우리가 자꾸 교과서에서 우리 일제 침략기 뭐 그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일본이 아닙니다. 지금의 독일 연방공화국이 히틀러가 지배하던 나치 제3제국이 아니듯이 지금 현재 일본은 환태평양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민주적이고 인권이 보장된 나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여기 와서 저하고 대결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드릴게요. 일본보다 더 민주주의 나라는 최소한 이 아시아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을 과거에 우리가 식민지 할 때, 당할 때, 그 다음에 rer 전쟁하고 청일 전쟁하고 제국주의 정책을 갖다가 구현할 때 그때 일본 제국과 동일시해서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하고 이 집세계 누가 가장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근데 그 미국이 어떻죠? 그 미국과 일본. 지구상에 가장 안정적이고 끈끈한 돈독 환경 갖고 있는 동맹이거든요. 미일 동맹만큼 전 세계에 끈끈한 그런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또는 이제 그 언제든지 복구가 가능한 그런 동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미동맹 한번 보십시오. 근저가 얼마나 취약한가. 그에 비하면 미일동맹은 아주 굳건한 편이죠. 일본하고 치열하게 싸웠던 그 미국이 미국이 일본과 가장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거든요. 그 다음 독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우방은 유럽에서는 독일입니다. 나치들과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세상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현실의 어떤 세계체제가 어떤 식으로 변모했는가 그 내용 구성에 따라서 정책이나 국가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근데 이걸 못하는 나라가 아시아에 딱 한 나라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대한민국에 쫓겨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아직도 옛날의 어떤 사고방식, 어떤 그 봉건 사회였던 그런 어떤 DNA적 구조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 중국하고 수천을 싸웠는데 중국이 얼마 전이라고 좀 우습습니다만 1950년에서 53년까지 한국 전쟁이 있었죠. 그때 거의 통일되기 직전 무렵에 이 사람들이 중국 아들이 불법적으로 한반도로 넘어왔죠. 이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단 한 번도 사과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사과하라고 해도 할 놈들이 아니지만 그런 거는 읽고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기껏해야 36년 식민지 당연 그걸 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거든요. 하다못해 전쟁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하고 전쟁을 해서 패해서 그다음에 어떤 정진 협정이나 그다음에 휴전 협정을 맺어서 모르겠는데 총 한 방 안 쏘고 나라를 뺏겼거든요. 그런 걸 갖다 자랑스럽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가 아시아 한국밖에 없습니다. 남한테 영토를 뺏기고 어떤 민족성을 수탈당하고 한 자체를 갖다가 자랑으로 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지금 우물한 개구리인가 하는 걸 갖다가 스스로 입증하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을 갖다가 과거에 일본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이 점 여러분이 아마 굉장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적이 누구냐 하는 건 명백하죠. 한국입니다. 한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북한이고, 그 다음에 제2, 2선, 3선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서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이 세 나라를 우리가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이라는 나라를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당연히 미국은 이제 세계 전략상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일본과 한국을 필요로 하는 거는 이제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한미일 삼각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점, 그게 아마 제일 처음에 우리가 주장해야 될 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주적 북한이죠. 노무현 때부터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지금 아주 흐지부지하게 됐습니다만 주적이 없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적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죠.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당신들 나라 주적이 어딨냐라고 하면 말하기 좀 힘들죠. 일본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들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야 어떤 군사를 어느 정도까지 양성해야 될지를 갖다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한국은 당연히 북한인데,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떤 그 여러 가지 대북 정책,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온갖 아이디어들이 동원되었고, 온갖 아이디어의 통일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아마 한국의 통일 방안 5천만 명 중에 머릿속에 5천만 개의 통일 방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방안들이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건 북한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북한과 남한 사이에 조금이라도 어떤 그 신뢰 회복이라는 그런 요인들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은 지금 얘들이 말하는 종전선언이나 그다음에 휴전협정, 어떤 그 휴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 이런 게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당해왔지 않습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웃이 있는데 이 이웃이 늘 강간하고 약탈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짓말만 일삼고 폭력 행위를 애를 협박하고 이런 식을 계속 했다고 합시다. 돈 빌려가서 떼먹지도 않고 이런 나라가 또 돈 빌리러 왔다고 합시다. 여러분 돈 빌려주겠습니까? 이게 북한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단순히 우리하고 생물학적 DNA가 같다고 해서 얘들을 갖다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거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동일한 생물학적 DNA를 갖고 있다고 해서 모두 한 나라에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오스트리아 가가지고 왜 독일하고 합치지 않은가, 스위스하고 왜 통일된 국가를 만들지 않느냐라고 하면 아마 뺨을 맞을 겁니다. 그건 이미 인류 사회 이렇게 보면 여러 어떤 사례들을 보시게 되면은 굳이 생물학적으로 똑같은 DNA를 가졌다, 똑같은 언어를 쓴다고 해서 반드시 단일한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그렇던 우리하고 동일 같은 어떤 민족성을 가진 대상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현재까지 추구한 안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대북 정책에서 골간을 갖다가 형성하고 있다는 우리 국가 이익의 극대화라는 어떤 명제 이런 거 하고는 이제 굉장히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대북 정책은 사기였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북한을 어떻게 할 건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옛날에 여기 우리나라에 그냥 망명 왔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마 황장엽 씨가 이야기하는 게 가장 맞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서부 15주에도 지금 김정은과 어떤 통일 이런 우리가 명백하게 반대를 취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 황장엽 씨 뭐라고 했냐면 북한은 가망이 없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어떻게 바꾸려고 돈을 쓴다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망할 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거든요. 지금에 와서 이 사람 말이 맞지. 어떤 또 통일 정책도 지금 이제 북한을 살리거나 또는 북한을 붕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문제가 됐냐면은 아마 김영삼 때부터 군사정권 무너지고 나서부터 북진 통일이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때부터 평화 통일이라는 말이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평화 통일이라는 말이 정착되면서 이 좌파들한테 어떤 평화라는 단어를 완전히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로부터 수십 년간 근 한 30년 동안 이제 좌파 이데올로기의 프레임에 갇혀서 평화라는 단어가 자기들 어떤 이익에 맞게 놀아나는 그런 현상이 지금 한국에 굉장히 팽배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북 정책은 철저하게 사기라는 거, 이걸 저희 당원들 또는 이제 애청자들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하고의 어떤 교섭, 사실 한번 생각하십시오. 지난 30년 또는 60년 동안에 북한하고 대화하면서 뿌린 돈, 정력, 에너지, 이걸 다른 데 투입했더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사실은 복지도 훨씬 더 아마 활성화될 수 있었을 거고, 이걸 갖다가 경제 활성화에 투입했더라면 더 많은 아마 부가가치가 창출됐으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데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마치 이제 평화 통일을 원하지 않으면 그게 극으로 몰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우려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좌파들한테 끌려다녀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소장님께서, 대표님께서 서포 15조를 만들 때 아주 과감하게 남의 눈치 볼 일 없이 그냥 이게 평화 통일이라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고 단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왜 서포 15조가 그런 식으로 대북 정책을 지향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한미일 삼각 동맹이 이제 가장 중요한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는 모습을 갖추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가까운 미래에 한미일 삼각 동맹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에 철저하게 대항할 수 있는 아주 이제 방어 기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바이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지금의 어떤 허물어진 안보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될 건가? 그건 간단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결론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강경화가 중국에 가가지고 삼불선이라는 걸 했죠. 사드 추가 도입하지 않겠다. 미국의 MD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한미일 삼각동맹을 결성하지 않겠다. 이 세 가지를 갖다 개런티 했는데요. 이 세 가지를 번복시키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한국의 어떤 굳건한 안보 체제는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거든요.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삼불 선언한 거, 그거부터 번복시키면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기 이전으로 되돌린다면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